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1930년대 짐 메른이고, 이것을 최초로 성문화한 사람은 템플주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접근하는 첫 번째 49페이지 1번에 2번에서 짐 메른과 템플을 봤습니다. 복지국가가 뭘까? 복지국가가 뭘까?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49페이지 5번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수준, 즉 국민적 최소 이상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내셔널 미니멈이란 단어를 썼는데, 국민적 최소 이상을 보장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6번에 보시면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핵심은 복지국가는 언제나 국가가 개입해야 되지요.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즉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개념 보셨고, 50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국가 특징, 반서 없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빈곤의 소멸 또는 빈곤의 현저한 감소, 또 국가의 분배와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평등화 지향, 완전 고용 실현, 사회보장 충실, 그리고 복지국가의 특징은 혼합경제, 거기만 중을표를 쳐놓으시면 되겠죠. 처음에 등장할 때는 복지국가가 1930년대, 40년대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주도의 복지였었는데, 이제는 소위 1980년대를 넘어서 혼합경제입니다.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는 것이 복지국가지, 국가만이 이끌어가는 것을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해서 혼합경제를 특징으로 한다는 거, 거기다가만 체크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언제나 나오는 문제가 3번에 있는 왜 국가는 복지를 마치 주도하듯이 이끌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왜 복지는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가 해서 거기 나오는 복지, 국가 또는 제목대로 국가 복지의 필요성, 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곧잘 나오지요. 복지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왜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는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용을 대지도 않고 편성한다든지,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데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또 그러면 외부업과 의도와는 관련 없이 외부에 이익을 남겨주기도 하고 외부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긍정적 외부 효과, 나의 투자나 나의 노력이 외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마치 비배제성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 그러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보 선택의 중요성. 이 정보 선택의 중요성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똑같은 충분한 정보의 양과 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힘든 자들만 정보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누구나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공권력이나 커다란 힘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정보 선택의 중요성. 또 그러면 정보의 부재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부재나 비대칭성은 어떤 문제를 이끌느냐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럴 해저드를,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이 주도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바로 정보 선택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부재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규모의 경제.
이 규모우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경제에 맡겨놓게 되면 거대한 이런 경제 보유자가 이런 복지라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독점의 폐해를 전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규모우 경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나 비독립성, 자 이런 등등은 복지를 국가가 맡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따라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한 문제를 우리가 미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국가의 변천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되 여러분들은 53페이지 복지국가의 변천 과정은 복지국가의 팽창기, 복지국가의 위기기, 복지국가의 재편기 그러는데 복지국가의 팽창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복지국가의 위기기는 1970년대 5.1 쇼크 이후,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기는 1980년대 이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복지국가의 위기기는 우리가 앞에서 복지국가 위기에서 일별해 본 것처럼 정부 실패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국가재정의 악화와 그런 과정에서도 하는 의존성 심화, 이런 도덕적 해이 이런 것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 위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973년 5.1 쇼크 이후에 1970년대를 복지국가 위기라 하고, 자 복지국가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와 있는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라고 설명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재편기, 우리는 영국의 복지사를 통해서 대처리즘 또 그에 대한 연장선의 제3의 길을 봤고, 미국에서는 네이거 로믹스를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거기 복지국가의 재편기 보면은 결국에 2번에 보면은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체제 거기다 줄쳐놓으시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54페이지로. 복지국가의 재편은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을 했는데 북유럽에서는 스칸디나비아의 길로, 북유럽에서는, 그리고 유럽 내륙에서는 노동 감축의 길로, 그리고 영미 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길로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의 재편, 복지국가의 재편기는 1980년대 이후가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탈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가 위기 탈출을 복지국가의 재편기로 1980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통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북미 쪽에서 이끌어가선 스칸디나비아의 길, 스칸디나비아의 길, 바로 이 북미 쪽에서 이끌어가는, 북유럽 쪽에서 북미 쪽에는 북유럽 쪽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길인데 여기는 오히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 쪽에서는, 대륙 유럽 쪽에서는 거기 3번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노동 감축의 길, 여기는 거꾸로 노동 감축의 길로 이렇게 또 복지국가 위기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동 감축이란 단어, 거기서 일자리 나누기 또는 임금 삭감, 나누기 또는 임금 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서 노동 감축의 길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영미 쪽에서는, 우리는 주로 영미 쪽을 배우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길, 이 신자유의 길은 결국에 민영화 또는 복지다원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친기업 정책인 신연방주의로, 또 영국 쪽에서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대처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것을 신자유주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복지국가의 재편기 1980년대에 어떠한 대안들이 나왔는가. 북유럽 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아의 길로 오히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그에 비해서 유럽 대륙에서는 노동 감축의 길로서 오히려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어떤 타임쉐어지요, 또 임금 삭감이라든지, 또 조기투직자 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기투익자를 자꾸 양산시킴으로써 노동 감축이 다 우리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영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길, 우리가 실질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영미 쪽에서 이루어지는 민영화,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미국 쪽으로 온다면 신연방주의 정책인데, 여기처럼 민영화, 복지다원주의 또는 신지역 정책 등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영미 쪽을 가지고 본다면 제3의 길, 앞에서 봤었죠. 제3의 길. 제1의 길은 형평추구의 복지의 길. 근데 1970년대에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제2의 길, 다시 어게인 성장 효율 중심의 시장, 성장 효율 시장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길. 그러다가 1997년에 어느 정도의 신자유주의 길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나니까 영국 경기가 안정되니까 이제는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성장도 효율도 시장도 다 좋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홀했던 형평이나 복지의 길도 좀 같이 추구하자. 그래서 제3의 길이라는 것은 형평과 성장을 중심으로 하되 형평도 같이 추구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도의시했던 인간도 같이 고려하는, 그리고 복지를 하되 복지만 퍼주는 복지, 소모적 복지가 아니라 근로와 연계시켜 나가는 복지,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근로 연계 복지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것들 제3의 길이라고, 우리는 앞쪽에서 우리가 영국의 개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40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똑같이 정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57페이지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50페이지, 56, 57페이지 오면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 보면 거기에 산업화 이론부터 독점자본 이론, 또 이익집단 경쟁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또 국가중심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과 더불어서 또 정책 발달 이론과 같이 혼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화 이론부터 5개 이론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발달 이론, 거기에 복지국가 발달 이론 먼저 첫 번째 산업화 이론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산업화 이론은 결국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와 병행되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는 산업화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들어오면 몸뚱이만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이촌향도 현상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근로자들의 주택 문제가 등장할 거예요. 주택 문제는 보나마나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이 없는 곳에 이 소위 판잣집만 지어서 같은 지붕 위에 여러 집이 만들어지면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건 위생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또 그로부터 2, 3년 지나면 농촌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게 되면서 당연히 자녀 교육 문제, 아동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부터 그들의 교육 문제, 또 그들에 의한 청소년 문제, 그러면서 농촌 애들은 노인복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이런 것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고 복지정책이다 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론, 복지국가 이론에서 첫 번째 이론은 산업화 이론입니다. 산업화 이론. 그다음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 해결책이다. 산업화 과정상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산업화 이론입니다. 근데 산업화 이론을 보면은 어떤 이념을 가진 국가든 어떤 종교권에 있던 어떤 그 문화권에 있던 간에 참으로 묘하게도 모든 국가가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르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더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마치 약쪽이나 한 듯이 어느 한쪽에 보이는
것이라 해서 수렴 이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각각의 나라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 번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 선택한 것이 비슷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자면 최선이라고 선택된 것이어서 합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산업화 이론은 결국에 사회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 중에 축적한 자본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발달이 산업화를 이루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복지 수준도 높아진다 해서 기술적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어떠한 이념을,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권에 있던, 어떤 문화권에 있던 모든 것 등이 이념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에서 같은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되더라는 거죠. 탈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란 말을, 탈 이데올로기란 말을 쓰는 것이 바로 산업화 이론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독점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독점, 제목은 이쁘지 못해요. 독점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는 순수 자본주의,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순수 자본주의로 시작이 되는데, 점차 이러한 순수 자본주의 경제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것이 시장 실패로 나타나는데, 순수 자본주의의 완전 경쟁 체제가 점점 독과점주의로, 독점주의로, 이 말은 뭐예요? 시장 실패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독과점주의, 독점주의, 독점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결국에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결국에 시장 실패 과정에서 자유방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과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복지국가라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독점자본이론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폭력혁명을 거부하고 정치적 쟁점을 따지는 거죠. 의회 진출을 통해서 급진개혁을 점제하고 점진개혁,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급진적인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개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의회 진출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좌파 정당의 덕세, 우파 정당이 약화되고 좌파 정당이 득세라고 하는 세를 얻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국가가 복지국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익 정당이 약화되고 좌익 정당이 득세함으로써 등장하는, 또 그런가 하면 어떠한 노동조합 운동이 강력해짐으로써, 또는 어떤 노동자 정당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런 말이 나오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익집단 정치 이론. 이 이익집단 정치 이론은 권력 의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이익집단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합의의 산물이다. 합의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익집단 정치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다원주의 이론처럼 국가의 역할을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익집단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익집단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힘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들의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또는 힘없는 집단들을 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은 57페이지 보시면 4번에 3번을 가지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또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꼭
힘없는 사람이나 힘없는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화두를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 이익집단 정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국가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익집단 정치 이론, 다원주의 이론처럼 국가 중심 이론. 국가 중심 이론.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생각할 적에 역시 수요를 중심으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를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국가 중심 이론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관료, 국가나 정부 관료의 입장이 표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 중심에서 복지국가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복지국가 이론이다. 복지국가를 분석할 적에는 수요자를 초점으로 취약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부 관료나 공급자인 국가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시작점이나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중심 이론, 공급 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번에 2번에 초점을 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됐다기보다는 국가나 정부 관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국가 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정책 발달 이론과 더불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모형입니다. 사회복지 모형. 자, 사회복지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가볍게 적어도 1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겠는데, 사회복지 모형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출제됐던 것이 유렌스키와 느보의 모형이 오랫동안 출제됐었는데, 요즘에는 유렌스키와 느보란 이름도 안 씁니다. 그냥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소위 여기는 그냥 자녀적 모형과 또는 제도적 모형으로 그냥 사람 이름도 없이 이렇게 그냥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자녀적 모형은 선별주의로, 제도적 모형은 보편주의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교재를 가지고 설명할 정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보편적인 이론. 그에 비해서 티트머스는 이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처럼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사이에 업적 수행 모형을 또는 업적 수행 모형을 집어넣어서 중간 모형으로 이렇게 세 개의 모형으로 나눴습니다. 또 자녀적 모형이나 제도적 모형 또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위렌스키의 모형의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과 같은 모형이라고 보시고, 업적 수행 모형만, 이런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에서 59페이지에 있는 업적 수행 모형만 보시면 되는데, 아직 출제가 덜 되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2번에 1번 59페이지 중간 모형이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실 앞뒤가 바뀌어요. 기후평등을 출발으로 해서 자녀적 모형에도 초점을 두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도 신경을 쓴다. 그래서 여기는 중간 모형의 특징, 제도적 모형의 특징도 같이 같습니다. 또 똑같은 말, 기후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기후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자녀적 모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배체제로서의 성격은 제도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메커니즘도 강조한다.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의 중요 표시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급여를 어떻게 나누자고 하냐면 시장지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시장지구에 대한 업적 수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복지,
복지에 대한 기여금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뜯긴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내는 것은 결국에 그에 대한 기여가 나중에 나에게 급여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도 기여를 하게 되고, 기여를 더 많이 하면 급여를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내는 줄 알면서도 더 많이 벌고자 노력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8번에 거기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복지를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시녀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업적 수행 모델이고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이 있습니다.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은 함정이 있어서 출제가 됩니다. 거기 보면 적극적 국가가 있고 적극적 국가, 적극국가, 또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왠지 적극적 국가가 있으니까 소극적 국가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적극적 국가, 퍼니스와 틸튼이 제시하는 적극적 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극 국가에 대비된 적극 국가가 아니라는 점. 퍼니스와 틸튼이 제시하는 적극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친기업 정책을 이끄는, 얼마나 국가가 기업인의 희생을 위하여, 기업의 희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극 국가, 복지 국가는 다른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0페이지 적극 국가의 모델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모델로 간주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이른 형태로 개념을 말한다. 그러면서 3번 사회복지 정책은 정계 정책에 예속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퍼니스와 틸튼이 바라보는 적극 국가, 적극적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형의 사회보장국가와 그리고 스웨덴 북유럽형의 사회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언제나 나오는 것이 역시 조지와 율딩의 모형이 되겠죠. 이 조지와 율딩의 모형은 4책의 모형에서 6책의 모형으로 이름도 수정증보한 거죠. 1990년대에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라고 했던 것을 1990년대에 80년대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도 바꿔버리면서 신우파, 또 중도 노선, 또 그런가 하면 중도 노선, 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또 마르크스주의 하면서 새로이 신설된 것이 여기다가 플러스 페미니즘과 그리고 녹색주의, 그린리즘을 가미해서 6개의 체계로 모형으로 수정증보한 것이 바로 조지와 율딩의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61페이지부터 거기 62페이지는 기존의 4모형을 설명을 했지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62에서 65페이지까지 언급한 6책의 수정증보 모형 해서 그 그림 63페이지에 그려놨지요. 조지와 율딩의 모형은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냥 위렌스키와 르버의 모형은 당연하고 조지와 율딩의 모형도 언제나 나온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보셨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신우파, 옛날 같으면 반집합주의죠. 소극국가의 모형. 복지국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그에 비해서 소극적 이 집합주의는 오늘날의 중도 노선으로 부르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의 복지는 허용해야 된다. 즉 어느 정도 선에서 조건부지만 국가 개입은 허용함으로써 어느 지나친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중도 노선. 그다음에 페비안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면서 복지 제도의 제도화를 꿈꾸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복지국가의 제도화. 이들이 꿈꾸는 것은 급진이 아니라 점진주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페비안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점진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로 구축해 가자 하는 것이 바로 삼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아예 어떤 본래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전면적 배제니까 그래서 좋고, 다음에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에 대한 복지국가는 어떤 입장인가 양면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녹색주의는 환경 생태론적 입장에서 볼 적에 복지는 어떤가, 복지의 역할은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녹색주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주의에서는 다소의 성장은 좀 둔화되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자연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무조건
경제성장, 또 소비유 확장은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이나 생각들은 잘못되었다. 다소의 성장은 늦추더라도 더불어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니즘 녹색주의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에스핑 앤더슨 모형도 있죠.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은 탈상품화와 그리고 사회계층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복지국가의 모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주의는 미국형이라는데 자유방임주의 또는 소국국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유럽형 사회민주주의를 가지고 똑같이 조지와 일등의 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를 볼 적에는 정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티트머스가 제시했던 업적 수행의 모형으로 접근하시면서 67페이지 박스 60 역시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영순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쓰진 않았지만 66페이지의 미슈라의 모형, 미슈라의 모형도 윌렌스키와 르보처럼 자녀적 모형과 그리고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또 하나 언급한 것이 바로 규범적 모형을 했습니다. 자녀적 모형은 우파 입장의 복지국가 모형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누구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규범적 모형은 좌파적 성향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은 중도 노선의 복지 모형이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 미슈라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슈라는 복지국가 모형을 66페이지 셋째 줄 분화된 복지국가, 다원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 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눈 사람도 미슈라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복지국가의 모형을 또는 복지의 모형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곧잘 이 전체를 가지고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다가 학자들의 다양한 복지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여기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은 말할 것 없고, 조지와 일징의 모형, 에스핑 앤더슨 또는 에스핑 의 모형이 언제나 출제를 대기하고 있는 특급 영순위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 문제 그리고 또 사회복지 정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